오늘 미국 시장 세차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스몰 캡이 훨씬 더 큰 폭으로 내려가고 있고 추세적으로 아랫방향으로 짓눌리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로 저는 보이거든요. 가장 주된 이유는 공화당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보였습니다. 어제 공화당 화이팅이라고 제가 저걸 달아놨었는데 제 주제를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개파락으로 출발했고요. 요즘 개파락이 안 나오는데 시작하자마자 개파락으로 출발했습니다. 개파락으로 출발하고 추세적으로 계속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사실 미국 주식은 지난번에 저점을 찍고 반등세도 지금 약한 상황으로 계속 움직였거든요. 11월 달 들어서도. 우리나라 주식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주식은 중국 쪽에서 빠진 자금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하는 뉴스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머리를 들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삼성전자 9만전자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식시장, 그러니까 일단 그 오늘 저녁 때 발표될 CPI 지수가 이 방향성을 결정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누그러지는 형태로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최근에 인플레이션 압력은 방향성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지표는 확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면 얘가 다시 이 아랫방향을 테스트하러 내려올 것 같고, 그래서 일정 부분 중립 형태에서 자금을 청산하려면 오늘 일단 주식에서 일부를 청산하는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향후 방향성을 보고 더 기다리든지 작업을 하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오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바닥에 대해서 확신, 지금 깨지겠느냐 안 깨지겠느냐에 대한 의견은, 이게 깨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현재로서는 낮다고 보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큰 흐름은 아랫방향으로 짓눌리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 석유 가격 보면 이 아래로 세차게 내리꽂고 있죠. 오펙이 10월에 200만 배럴인가요? 일간 감산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유가를 계속 밀어 올렸는데 그게 아주 한순간에 이렇게 그냥 폭포수 물 떨어지듯이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그 가장 주된 이유는 뭐 중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7,000명 뭐 넘고,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이 아직은 안 바뀌고 계속 유지될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또 중국의 CPI 지수는 둔화되는 것, 그 다음에 PPI 지수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석유 수요가 많은 중국의 경기 수축의 우려의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석유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거기다가 이게 미국의 석유 재고거든요. 미국 전체 석유 재고를 보면 이게 전략 부침률을 제외하고 나서도 제외하고 난 건데 추세적으로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략 부침률과. 그리고 이거는 오클라호마의 쿠싱 지역 저장고 가지고 보는 재고거든요. 근데 이거 역시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석유 수요가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거죠. 미국 내에서도. 그래서 석유 가격이 그 감산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이제 이거 말고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리고,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데이터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풀타임하고 파트타임 고용 수치들을 이게 비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얘가 보시면 이 경기 수축 국면에 이 파트타임가 계속 늘어나죠. 풀타임 떨어지고. 최근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좀 늘려보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파트타임이 지금 패턴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추세적으로.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최종. 이거는 풀타임 계속 내려오고 있죠. 즉 시장에서 풀타임 일자리를 잃고 파트타임 일자리를 얻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위험성입니다. 사실은. 추세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변동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고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면 여기 뭐 테슬라, 뭐 구글, 이제 메타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13%인 한 11,000명을 해고하겠다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팽창했던 수요가 위축되면서 주로 이제 그 팽창 수요가 계속될 거라고 예측하고,
공격적으로 경영을 진행했던 그 인터넷 관련된 쪽 감원이 상당히 센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제 제가 잡컷이라고 가끔 보여드리잖아요. 이거 대량 해고 보고서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는 퍼센테이지고 전년 동기 대비 퍼센테이지 뭐 68%, 그다음에 9월 달에는 46%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리포트를 읽어보면 이 옆에 거 대량 해고가 일어났는데 그 9월 대비해서 10월에는 13%나 늘어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8% 늘어났고, 밑에 내려가 보면 이 차트거든요. 이게 작년에 대량 해고 숫자예요. 이 올해 들어서 숫자입니다. 작년에는 보면 추세적으로 내려오면서 옆으로 횡보를 보이는 패턴을 보이는데, 올해는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이 밑에 보면 그러니까 기술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잡을 감원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한 9,500명 정도 되고, 전체 토탈은 한 28,000 되는데 올해 현재까지. 그런데 이게 작년에 발표된 게 1,781명인데 162% 늘어난 겁니다. 같은 기간 작년 대비. 그래서 지금 이게 수십 명 이상, 특정 인원수 이상 해고되는 걸 측정하는 거거든요. 30명인가?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수십 명 이상이거든요. 그런 숫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그 보도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계속 보고 있죠. 미국의 고용지표는 굉장히 좋다고 계속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그 고용지표는 뭐 전체적인 부분을 보기 때문에 이 부분적인 이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고용지표가 안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전조증상이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업들이 쓸데없이 대량해고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상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렸고, 거기에 선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패턴입니다. 경기사이클 정점에서. 우리나라나 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어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해고를 하려면 상당히 어떤 기업이 해고를 피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고용지표 후행입니다.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국 고용지표는 약간 경기에 선행하는 패턴을 보이거든요. 지금 선행 액션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지금 일단 이렇게 대량 해고를 한 이후에 확연히 좋아지는 걸 보이지 않는 이상 다시 추가 고용을 하진 않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용지표는 안 좋게 나오게 될 거고, 이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게 추세가 계속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런 이슈 때문에 올라가다 말고 밑으로 밀려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고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해고를 한다는 얘기는 투자도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해고된 인원들이 그만큼 소비 여력에서 빠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소비도 줄어들게 되고, 그게 생산 투자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경제 지표가 전체적으로 아랫방향으로 흘러내려가는 그런 패턴들을 계속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주식시장에 선반영한다면 투자자들이 이 저점을 못 지킬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일어나면서 주식시장에 흘러내려갈 건지, 아니면 이게 추세가 당장 반영돼서 밑으로 내려갈지 판단이 쉽지는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만 지금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이 당장 확 나오고, 그러니까 세차게 막 곤두박질 치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가 여기가 안 뚫리고 버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이번에 CPI 지수가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나오면 이거는 뭐 내려오는 걸 멈추고 좀 더 머리를 들고 올라가다가 다시 아래로 밀리는 그런 패턴을 보일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보기 싫으면 오늘이 현금화하는, 주식을 현금화하는 포지션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향성을 타진하기 전 마지막 시기가 오늘입니다. 그리고 국채 얘기들을 계속 드렸는데, 미국의 국채 관련된 얘기 중에 이게 있습니다. 이걸 먼저 볼까요? 조선 비즈 기사고요. 11월 19일자 누가 올리셨나? 이용성 기자께서 올리셨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중국 얘기도 나오고 일본 얘기도 나왔는데, 미국채를 내다 파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월가 불안하다고.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일본 정부가 통화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기 미국 채권을 팔고 있는 징후가 포착됐다. 이렇게 엔화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시장에다가 달러를 유입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달러 공급을 늘려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엔화 가치를 상승하도록 만드는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미 달러 채권을 판다는 얘기입니다. 단기 채권을.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계속 요동치면 이 단기 채권을 계속 팔게 되면 문제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채권 수익률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일본이 엔화 방어를 위해서 달러 채권 보유한 거를 시장에 매도를 치고 그 매도 채권이 시장에서 공급이 늘어나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는 문제 때문에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 제가 한번 채권을 매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정점을 치는 시그널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총 한 3단계 정도 매수를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으면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압력으로 작동해서 실제로 시장이 채권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올라갈 수 없다라고 예측하는 건 미련한 짓이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오픈한 상태에서 액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액션해야 되느냐? 이거는 인퍼스탁 데일리의 11월 9일자 원주호 기자께서 올리신 내용인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은 이거 바이백 논인데 바이백을 지금 재무부에서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시면 내년 2월까지는 바이백 실행이 어렵다 이렇게 기사는 뽑았지만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재무부는 2002년 이후 바이백을 실행한 적이 없고 전적으로 최근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정기적 바이백은 아예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재무부 자문위원회는 현지 2일 바이백이 국채시장 유동성 개선과 재무부의 현금 관리 능력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도 향후 분기별 국채 발행 계획에 바이백 논의를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무부는 아직까지 실행 여부와 방법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요동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이백을 굳이 해야 될지를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논의 상황에서는 올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한 가지 기사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 연합인포맥스 기사에 윤정원 기자께서 11월 9일자에 올리신 내용인데요. 쭉 내용을 보다 보면 이제 바이백 얘기 이게 지금 그 글로벌 채권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특히 미국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 유동성 부족, 길트 텐트럼 대절 우려 이게 있죠. 영국이 지난번에 그 감세 조치하면서 유동성 그러니까 채권 국채가 시장에 막 쏟아져 들어올 거고 영국의 그 국채 길트가 그리고 그게 채권 가격을 폭락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살 요인들이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유동성 부족이라는 얘기는 그걸 살 자금들이 없어서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채시장이 불안정해졌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국채 매입은 시장 상황이 어려울 때 특히 빚을 발하는데 영국 정부가 지난 9월 대규모 감세를 발표하면서 금리 시장이 혼란에 빠졌을 때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이 내놓은 깜짝 카드도 대규모 국채 매입이었다. 9월 28일 BOE는 10월 14일까지 하루 50억 파운드씩 650억 파운드 약 106조 원치의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발표했는데 요게 국채 금리를 빠르게 안정화시켰죠. 당시 30년 만기 영국 국채는 장중 5%를 웃돌면서 20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BOE 발표일 곧바로 1% 급락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두 가지를 우리가 잘 혼합해서 앞에 봤던 기사하고 생각을 해보면 일본에서 국채를 매도를 계속 때려가지고 이 금리가 급등할 수 있는 불안정성 때문에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오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실제로 연준이나 혹은 재무부에서 바이백 그러니까 시장에 국채가 나오는 걸 다시 되사준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그 바이백 발표가 나오면 그때 2차 매수를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올라가도록 놔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올라가면 이게 모기지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모기 채권 수익률도 계속 위로 치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너무 높으면 결과적으로는 그 경기 수축의 위험성은 점점점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걸 커버할 수밖에 없어요. 연준이든 그 재무부든 물론 뭐 연준이 기준금리를 세차게 올리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는데 거기다가 바이백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면 그 유동성 공급한다는 얘기는 바이백으로 채권을 사게 되면 그 산 금액이 다시 시장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유동성 공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융시장에서 이 금리가 요동쳐서 난리를 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뒷전이고 일단 바이백을 진행해서 금리의 그 상승 압력이나 시장의 불안정성을 아마 잠재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가만히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게 놔두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는 상황에서 바이백에 대한 액션이 나오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국채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미국 시장이 이제 상승에서 약간 눈치 보기로 전환했고 그리고 오늘 저녁 나오는 CPI 지수가 이 방향성을 결정할 거다. 그래서 그것을 그 왔다 갔다 하는 방향성을 보기 싫으신 분은 그걸 결정하기 싫으신 분은 오늘이 일단 포지션을 조정해야 되는 시기이고 만약에 이게 CPI 지수가 좋아서 윗방향으로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아랫방향으로 짓누르면 뚫을 거냐? 뚫을 수 있을지 지금 뚫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는데 뚫을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뭐 석유 유가라든가 하고 고용 측면이나 이런 걸 보면 계속 미국 시장이 아랫방향으로 짓눌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 진행된다고 진행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그게 당장 일어날 것 같진 않지만 그거는 뭐 투자자들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다. 이 뚫릴 가능성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국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시장이 요동치면 요동치는 거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바이백을 실행하는 바로 그 발표 시기 그날이 국채를 매입하는 바로 시기. 아마 그 얘기들이 이슈가 나오는 전에 한번 매수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그런 기미만 보이면 시장이 정점을 치고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